MZ세대가 선호하는 햄버거 프랜차이즈 1위,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수 1위, 가성비, 해자버거, 입집버거라고도 불리는 이곳, 어딘지 대충 감이 오시죠? 맘스터치입니다. 근데 이 맛, 이 감자튀김, 왠지 좀 익숙하지 않으셨나요? 맘스터치는 제2의 파파이스 프로젝트로 시작했어요. 두 브랜드는 사실 한솥밥 먹던 사이였거든요. 물론 파파이스는 이제 추억의 브랜드가 됐지만요. 작은 배달치킨집에서 시작해 거대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로 성장한 이 브랜드, 대로변에 나와 있지도 않고 으리으리한 매장을 가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또 어떻게 이렇게 싸게 팔 수 있는 걸까요? 최근 스멀스멀 올라오는 맘스터치에 대한 불만들, 그 사이에 섞인 루머가 있죠? 이건 사실일까요? 저는 김밥이고요. 오늘 제가 떠먹여드릴 이야기, 맘스터치 가성비의 비밀입니다. 맘스터치 이야기를 하려면 파파이스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1980년대 이미 KFC, 버거킹, 맥도날드가 한국에 들어와 인기를 끌고 있었죠. 이 상황을 지켜본 영남건설이란 건설회사가 이 햄버거판에 뛰어듭니다. 왠지 외국 햄버거 브랜드를 들여오면 잘 될 것 같았던 거죠. 그리고 포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외식 체인 전문 업체를 설립하고 당시 미국에서 잘 나가던 파파이스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1992년 대치동에 파파이스가 아니라 뽀빠이 치킨이라는 이름으로 매장을 오픈합니다. 총면적 210평에 3층짜리 규모였는데 꽤 으리으리하죠? 근데 얼마 못 가 망합니다. 망한 이유는 패스트푸드 시장을 너무 만만하게 봐서입니다. 미국의 잘 나가는 브랜드를 들여오면 KFC처럼 대박이 나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당시 뽀빠이 치킨 매장이 있었던 이 대치동엔요, KFC 매장도 있었는데요. 이 두 매장의 거리가 딱 50m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이 KFC 대치동점은 국내 KFC 매장 중에서도 가장 매출이 잘 나오는 매장이었습니다. 정면에서 맞불을 놓은 거죠. 하지만 돈슐랭에서 여러 번 언급했듯이 누가 먼저 시장을 선점하느냐가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이미 KFC가 대치동을 그냥 섭렵했던 겁니다. 게다가 KFC는 전세계 프라이드 치킨 1위 브랜드였는데다가 일찌감치 한국에 들어와서 8년간이나 영업을 잘 해왔던 브랜드였으니까요. 인지도, 브랜드 파워에서 모두 밀리는 데다가 국내에서도 후발주자였던 파파이스를 KFC의 대표 매장 근처에다가 냈으니 잘 될 리가 없는 거죠. 결국 1년 정도 만에 포코 인터내셔널이 파파이스 사업권을 내놓습니다. 이걸 대한제당이 냉큼 인수해 갔어요. 대한제당은 CJ제일제당, 삼양사와 함께 제당업계 탑3 기업인데요. 설탕 회사가 웬 파파이스? 싶으시겠지만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90년대 들어 제당, 설탕 산업이 좀 지지부진해집니다. 여기에서 일보 전진하려면 새로운 사업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예를 들어 CJ제일제당은 뚜레쥬르와 빕스 같은 외식 산업과 지금은 CJ 프레시웨이가 된 식자재 유통산업, CGV 같은 영화,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확장했고 지금도 대부분 잘 나가죠. 마찬가지로 대한제당도 뭔가 새로운 게 필요했어요. 대한제당은 제당 외에도 사료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파파이스 같은 프랜차이즈를 가져오면 이 사료 사업과 연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자신들이 생산한 사료를 닭을 키우는 농장에 판매하고 그 농장에서 닭고기를 받고 파파이스가 치킨을 만들어서 판매하면 그야말로 완벽한 사업 모델이잖아요. 우린 설탕 기업이 아니라 복합 기업이다, 대통합 기업이다, 이런 법으로 사명도 TS로 바꿔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 대통합 사업을 위해서 닭고기 사업을 담당해줄 자회사 해마로를 설립하고 파파이스 운영을 맡깁니다. 그리고 1994년 뽀빠이 치킨이라는 촌스러운 이름 대신 파파이스라는 미국식 이름으로 다시 매장을 내고요. 광고도 과감하게 한 데다 TS가 뒤에서 팍팍 밀어주니까 매장도 빠르게 확장했어요. 5년 뒤엔 무려 KFC의 점포수를 추월합니다. 지금이야 파파이스가 한국에서 철수했지만 당시엔 정말 잘 나갔어요. 미국에선 파파이스가 KFC 앞에서 명함도 못 내밀었는데 한국이 하니까 되는구나. 이 때문에 미국 파파이스가 한국 해마로에게 아시아 지역 사업권을 맡길 정도였어요. 하지만 파파이스의 승승장구는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2000년대 웰빙 열풍과 함께 햄버거 업계의 불황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2003년엔 조류 독감이 유행하면서 치킨이 시그니처였던 파파이스가 직격탄을 맞았고요. 이러면서 TS도 고민에 빠집니다. 이걸 버려 말어. 파파이스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린 거죠. 그 와중에 중국 파파이스는 적자 행진을 기록했고요. 그래서인지 파파이스는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신제품 개발, 홍보, 마케팅까지 거의 손을 놓다시피 합니다. 그렇게 천천히 사람들한테 잊혀졌어요. 매장도 점점 줄었고 지금은 완전히 철수해버린 추억의 브랜드가 됐고요. 자, 다시 시간을 되돌려서 TS가 파파이스를 오픈한 후에 별도의 서브 브랜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파파이스는 대학가, 번화가에서 젊은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했는데요. 서브 브랜드는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가에서 배달 위주로 소비자들을 공략하는 겁니다.
이렇게 양쪽 모두를 노리는 거죠. 그렇게 등장한 것이 바로 맘스터치입니다. 파파이스 양념과 물류 라인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파파이스는 고급 패스트푸드, 맘스터치는 저가 치킨 프랜차이즈로 이원화한 거죠. 97년 맘스터치 1호점을 쌍문동에 엽니다. 그런데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곧바로 망했어요. 그리고 2년 뒤에 재오픈했는데 이것도 잘 안 됩니다. 해마로의 맘스터치가 짐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 무너져가는 맘스터치를 당시 해마로의 상무였던 정현식 전 대표가 빚까지 끌어안으면서 인수합니다. TS와 해마로 입장에서는 맘스터치가 골칫거리였는데 차라리 잘 된 거죠. 정현식 전 대표가 이걸 들고 나가는 대신 자금과 물류를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맘스터치는 해마로를 떠나 독립하게 됩니다. 맘스터치가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닙니다. 저가형 배달 브랜드에다가 자본도 없었거든요. 다른 기업들처럼 투자를 막 밀어 넣을 수도 없었고요. 대신 확실한 것 하나, 이게 겉보기에는 동네 흔한 배달 치킨집처럼 보이기는 해도 파파이스의 레시피와 양념을 활용했기 때문에 만 하나는 좋았다는 겁니다. 이게 가맹점 홍보에도 잘 먹혔어요. 우리는 파파이스랑 맛도 비슷하고 어느 정도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비는 덜 듭니다, 여러분. 적은 비용이라는 무기로 경쟁력을 확보한 거죠. 잘 보면 맘스터치가 보통 파격적인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인테리어와 주방 설비를 점주 재량에 맡겨버려요. 보통 프랜차이즈들은 이런 것들을 정말 엄격하게 관리하거든요. 근데 완전히 반대로 한 거죠. 가맹비, 인테리어 부담금, 시설비를 다 포함해도 타 브랜드의 반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이러면 가맹점 간의 퀄리티 편차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는 생기지만 어쨌든 점주 입장에선 좋죠. 또 동네 치킨집과 경쟁을 해야 하니까 이벤트, 할인 행사 뭐 이런 건 필수잖아요. 파파이스 때는 행사 한번 하려고 하면은 본사에 결제 넣고 뭐 이러느라 준비한 데만 2주는 걸렸거든요. 근데 맘스터치는 현장 직원들에게 권한을 줍니다. 사원은 500, 부장은 1000, 임원은 1억까지 손해를 봐도 눈 감아주겠다. 파격 행보죠. 또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맘스터치가 2층에 있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요. 2층에 점포를 차려서 임대료를 줄이는 겁니다. 줄일 수 있는 건 다 줄이는 거죠. 덕분에 가맹점이 늘긴 했지만은 사실 이때까지도 작은 배달 프랜차이즈에 머물렀습니다. 그럼 맘스터치가 본격적으로 흥할 수 있었던 계기는 뭘까요? 첫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전 세계가 불황에 빠졌던 그때 한국도 그 충격을 꽤 크게 받으면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맘스터치는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 거죠. 실제로 2008년에만 125개의 매장이 오픈했는데 2009년부터 이후 4년 동안 오픈한 점포 수는 딱 85개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싸이버거입니다. 싸이버거 패티는 닭의 허벅지 살을 이용해서 부드러운데 또 촉촉하죠. 맛도 맛이지만은 이게 두께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먹기가 불편할 정도예요. 괜히 입집 버거라고 불리는 게 아니죠. 그리고 원래 햄버거를 포장지로 포장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 숨이 죽고 작아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맘스터치는 미리 만들지 않고 오더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만들어서 내놓으니까 먹기 직전까지 빵빵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맛과 비주얼이 맘스터치의 입소문을 만든 거죠. 맘스터치 버거 하면은 가성비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소고기 패티 햄버거와 닭고기 패티는 당연히 원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맘스터치 햄버거가 싸고 양이 많은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맘스터치도 운이 참 좋았던 게 2000년대 후반부터 롯데리아와 맥도날드 같은 햄버거 집들의 가격이 오르면서 논란이 불거졌거든요. 사진과 달라도 너무 다르고 가격에 비해서 버거가 너무 작은 거죠.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졌습니다. 그런데 싸이버거는 사진이랑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더 크기도 하죠. 가격도 저렴했고요. 맥도날드, 롯데리아에 불만을 가졌던 소비자들이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맘스터치를 가성비, 혜자버거라고 부를만 했죠. 여기에 2008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점포 수가 270여 개 정도로 늘어납니다. 이 정도면 입소문이 날 만큼 덩치가 커진 거죠. 이때부터 싸이버거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맘스터치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글로벌 금융위기가 없었더라면 또 롯데리아나 맥도날드 둘 중 한 곳이라도 햄버거 퀄리티를 예전처럼 유지했더라면 맘스터치가 이렇게 성장한 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이후 맘스터치는 꾸준히 승승장구합니다. 2016년에는 코스닥 상장에도 성공했고요. 그리고 2019년엔 정현식 대표가 해마로 푸드 서비스의 지분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맘스터치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됩니다.
사실 맘스터치는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맘스터치는 점주 입장에서 보면 본사의 터치가 별로 없는 프랜차이즈죠. 하지만 이걸 역으로 생각해보면요, 햄버거에 들어가는 야채가 매장마다 차이를 보인다던가 패티 크기가 다르다던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매장별로 차이가 크다는 점은 프랜차이즈 입장에선 약점이 될 수 있고요. 또 싸이버거의 주 재료인 닭고기 허벅지살은 가공하지 않고 통째로 쓰는데요, 이러다 보니 당연히 패티 크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머리로는 알지만요, 우린 어딜 가나 똑같은 맛과 질의 햄버거를 먹고 싶어 하잖아요. 맘스터치가 작은 기업이었을 때는 이게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현재는 1300개가 넘는 점포를 가진 거대한 프랜차이즈가 됐으니까 소비자들도 예전처럼 마냥 우호적이진 않은 겁니다. 맘스터치 얘기가 나올 때 자주 언급되는 얘기가 있죠. 맥도날드 임원들을 대거 영입했다더라 하는 것들요. 이건 루머입니다. 맥도날드의 대표와 당시의 임원진들이 맘스터치로 이직한 적은 없다고 해요. 그럼에도 이런 루머가 도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맘스터치에 가진 불만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롯데리아, 맥도날드는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맘스터치는 이제 어려운 경쟁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맘스터치는 어떻게 될까요? 어느 쪽이든 소비자들을 좀 더 만족시킬 수 있는 영원한 가성비 햄버거집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